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왜 대다수의 투자자는 시장에서 돈을 잃는가, 켄 피셔, 라라 호프만스 지음, 이건 옮김, 페이지 2 출판사 책입니다. 2021년 4월 4일 알라딘 기준 경제경영 주간 26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1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2장, 자산 배분의 지름길. 3장, 오로지 변동성이 문제. 4장,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진 변동성. 5장,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6장, GDP와 주가의 괴리가 폭락을 부른다. 7장, 10% 수익률이 영원히. 8장,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9장, 소형주가 항상 우월한가.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11장,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12장,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13장, 미국은 부채가 과도하다. 14장,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상승한다. 15장, 혼란은 주가를 떨어뜨린다. 16장, 뉴스를 이용하라. 17장,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옮기니 서문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가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물고기 잡는 법. 내가 투자 서적을 고르는 주요 기준은 저자다. 먼저 실력을 입증한 저자가 쓴 책인지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력을 입증한 저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인지, 벌었다면 그것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저자 중에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조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다.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책 제목에 워렌 버핏이 들어간 책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이 없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의 사상을 온전히 담은 글은 아마도 버크셔 해서웨이 연차 보고서에 실린 주주서한 정도일 것이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켄 피셔다. 그는 실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뿐만 아니라 고맙게도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내주고 있다. 게다가 그 솜씨까지 탁월하다. 장기간 투자 실력을 입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솜씨가 탁월한 사람도 매우 드물다. 그런데 이 둘을 겸비한 피셔를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나는 그의 저서 슈퍼스톡스와 시장을 뒤흔든 100명의 거인들을 번역하면서 켄 피셔에게 매료되었다. 이 책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나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려 주었고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었다. 물고기를 주는 책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것도 매우 유쾌하면서 재미있게, 그것도 간결하게. 이 책이 아마도 켄 피셔가 쓴 책 중 가장 짧은 책일 것이다. 2권. 머리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는 쉽지 않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 던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류는 온갖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치심과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하였다. 인류의 먼 조상은 이런 본능 덕분에 야수의 공격을 피하거나 긴 겨울에도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본능이 걸림돌이 되기 쉽다. 자본시장은 흔히 우리 직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성공 투자의 3분의 2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고 3분의 1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자주 말한다. 실수만 피할 수 있어도 실패율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실수도 피하면서 종종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대부분 투자자보다 좋은 실적을 낼 것이며 대부분 전문가조차 능가할 것이다. 당신은 실수를 피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실수인지 알면서도 실수하는 투자자는 없다. 그것이 똑똑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수없이 내렸던 결정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내렸던 결정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일이거나 상식이라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까? 또는 나보다 똑똑한 누군가에게서 배운 일이라면 시간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결정을 할 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능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심리나 본능 면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즐거운 일이다. 아무런 피해도 없고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다.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생각해보자.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잘못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미신을 깨달은 것이다.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미신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실수를 저질러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멋진 일이다. 이익도 볼 수 있다. 게다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질문 던지기가 더 쉬워진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가? 쉽다면 모두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신은 모든 일에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던져야 한다. 먼저 신문을 읽거나 TV에서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사안부터 질문을 던져라. 고개를 끄덕였다면 10중 8구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업률 증가는 악재라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믿는 것처럼 말이다.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 즉 실업률이 증가해도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12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실업률은 대개 후행지표라서 미래 경제나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놀랍게도 오히려 실업률이 가장 낮은 시점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이는 데이터로도 입증되며 CEO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원리를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미신을 타파하는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아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서나 구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쉽다는 말이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드문 탓에 이런 미신이 오래도록 이어진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널리 믿는 시장과 경제에 관한 미신을 다룬다. 이런 미신들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오해하게 되며 투자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미신이 많다. 미국의 부채가 과도하거나 나이에 따라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거나 고배당주를 사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거나 손절매가 실제로 손실을 막아준다는 생각 등이다. 이런 미신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쓴 여러 책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책에서는 가장 터무니없는 미신들을 모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새로운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내가 전에 이런 미신들을 다룬 것은 잘못된 생각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시 설명하더라도 그러한 속설이 미신임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편한 길을 선택해서 미신을 그대로 믿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당신만 진실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미신에 의지하지 않고 건전한 분석과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실수를 피하면 된다.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미신 하나만 다룬다. 전체를 훑어본 다음 모두 읽어도 좋고 흥미로운 주제만 읽어도 상관없다.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든 세상을 더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당신 스스로 시장에서 더 많은 미신을 찾아내길 바란다. 각 장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미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방법이 들어있다. 내가 미신 타파에 즐겨 사용하는 전술은 다음과 같다. 그것이 진실인지 물어본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직관과 반대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반대가 진실이 아닌지 물어본다. 과거 사실을 확인한다. 모든 사람이 최근 A 사건이 악재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는 B 사건이 발생하면 훨씬 나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확인하면 A 사건이 실제로 악재인지 호재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용도의 과거 데이터는 공짜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모든 사람이 X가 Y의 원인이라고 믿는다면 항상 그러한지, 가끔 그러한지, 전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 규모 교정. 어떤 숫자가 터무니없이 커서 두려울 지경이라면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라. 그러면 두려움도 축소될 것이다. 세계의 관점으로 생각하라. 미국인들은 흔히 미국만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미국도 외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세계의 투자자들 역시 두려움도 비슷하고 동기도 비슷하다. 투자자들이 빠지는 미신은 수없이 많다. 이 책에서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질문의 장점과 위력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면 새로운 미신에 속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앞에 읽어드린 목차 1장부터 17장 중에 그래프 없이 글로만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투자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누군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제안한다면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아주 훌륭한 전략처럼 보인다. 원금 손실 위험은 없으면서 주식처럼 고수익 가능성만 있는 전략이라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꼭 먹고 알 먹고 아닌가? 매일 저녁 스테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잔뜩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원금을 보장받는 동시에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일 저녁 저칼로리 저지방 스테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이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원금을 보장하려면 변동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먼저 원금 보장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부터 밝혀보자. 원금 보장 목표가 적합한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그 이유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절대 가치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하려면 변동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변동성 위험을 제거하면 주식이 하락하는 해에는 손실을 피하지만 주식이 상승하는 해에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만 보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쉽다. 물론 국채에 투자하면 현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국채는 확실한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다. 국채 가격에도 변동성이 있으며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해도 있다. 즉 만기 전에 매각하면 국채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채에 투자해서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도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 평균값은 3%다. 이 글을 쓰는 시점, 현재 10년간 만기 국채는 수익률이 1.6%다. 30년 만기 국채는 2.8%다.
무려 30년 동안 자금을 국채에 묶어두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기 쉽고 그러면 보유한 채권의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듯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변동성 위험이 없어야 한다. 이는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에게는 진정한 원금 보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장에는 변동성이 필요하다. 반면에 성장에는 변동성 위험이 필요하다. 이는 원금 보장의 반대다. 몇 번이고 거듭 말하지만 하락 변동성이 없으면 상승 변동성도 없다. 그리고 1장에서 밝혔듯이 상승 변동성이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락 변동성 없이는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다른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나쁜 말이다.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라면 더 나쁜 말이다. 더 높은 성장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당장 이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터무니없는 기대를 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가파른 단기 변동성을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장기 목표를 유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시점에 시장을 들락거린다.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 1장에서 보았듯이 20년 이상의 단위 기간에서는 주식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전혀 없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인지는 알려준다. 우리 생애에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 이윤 동기의 위력이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장기적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아마도 2~3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변동성은 경험하겠지만 성장과 원금 보장을 모두 달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으므로 원금도 보전하게 된다. 이는 모두 성장을 목표로 삼았을 때 기대되는 실적이다. 원금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20년 뒤에는 겨우 원금만 유지하는 실적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금융 이론을 잘 모르거나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다. 둘 다 잘못이다. 8장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은퇴 소득을 확보해야겠어.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장래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은퇴 후 생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길어진다는 뜻이다. 대부분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듯하다. 이에 따라 은퇴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 확보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갑자기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일처럼 은퇴 후 뜻밖의 사건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퇴 기간 내내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한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흔한 미신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고배당주와 고수익 채권의 비중을 높이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되든 원금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서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가 이를 안전한 은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미신을 믿으면 나중에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예컨대 장래의 소비를 줄여야만 할지도 모른다.
배우자에게 난처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 고 배당주 미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소득과 현금 흐름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물론 배당은 엄밀하게 따지면 소득이다. 배당은 소득 신고서의 소득으로 분류된다. 장기 목표와 재정 형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배당주와 채권은 현금 흐름의 원천으로도 적합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당신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당주와 채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나중에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금융이론은 명확하게 말한다. 현금 흐름의 원천이 무엇이든 세후소득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현금 흐름의 원천이 배당이든 이자든 증권 매각이든 전혀 상관없다. 현금은 똑같은 현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적합한 기준에 따라 최적 자산 배분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고배당주가 잔뜩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최적 자산 배분이 되기 어렵다. 왜 그럴까? 주식의 주요 카테고리는 모두 인기를 끌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다. 고배당주도 예외가 아니다. 가치주와 성장주가 시장 주도권을 주고받듯이 소형주와 대형주도 번갈아가며 시장을 주도한다. 에너지, 기술, 금융, 원자재 등 주요 섹터들의 인기도 순환한다. 때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소외되지만 여기에는 규칙이 없다. 고배당주 역시 주식 카테고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적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더 작은 것도 아니다.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중간일 때도 있으며 형편 없을 때도 있다. 배당이야말로 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진심으로 믿는 투자자도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배당은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어떤 회사는 이익을 재투자하여 주주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기업은 새 장비에 투자하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하거나 경쟁 기업이나 보안 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믿는다. 또 어떤 회사는 재투자하더라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회사는 배당을 지급하여 주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고배당주가 바로 이런 주식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회사가 배당을 지급한 다음에는 주가가 대략 배당금만큼 하락한다. 결국 회사는 소중한 자산인 현금을 내주는 셈이다. 고배당 기업들은 이익 재투자보다 배당 지급이 더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배당주와 가치주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성장 기업들은 대개 배당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일반적으로 가치주가 인기를 끌 때에는 고배당주도 인기를 끈다. 그리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실적이 저조할 때는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하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가치주가 항상 더 나은 카테고리는 아니다. 성장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도 한다. 어떤 카테고리도 항상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고배당주가 변함없이 나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나 수익률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다. 아울러 배당에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언제든 배당을 줄일 수 있다. 아니면 배당을 아예 없앨 수도 있다. 퍼시픽 가스앤드 일렉트릭은 오랜 기간 배당을 지급한 공익기업이지만 4년 동안 배당 지급을 중단했고 2001년 $30 초반이었던 주가는 2002년 $5 수준까지 하락했다. 은행들도 2008년 신용위기 기간에 배당을 삭감했다. 배당금 지급이 회사가 건전하다는 증거라는 생각도 미신이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현금이 넘쳐나므로 매우 건전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건전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아니오시다. PG&E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는 배당 수익률이 과거에 지급한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이다. 당시 배당 수익률 상승은 주가가 하락한 결과였다. 지금은 사라진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 몇 주 전인 2008년 8월에도 배당을 지급했다. 배당은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니다. 채권 이자는 어떤가? 현금 흐름을 채권 이자의 상당 부분 의지한다면 이는 포트폴리오의 채권 비중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포트폴리오로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3장에서 논의했던 금리 위험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2012년 만기 표면금리 5%짜리 채권을 보유 중인데 모든 조건이 비슷한 신규 발행 채권의 수익률이 겨우 1.6%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글을 쓰는 2012년 현재 채권 수익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크본드를 사지 않는 한 5% 수익률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배당이나 채권에서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배당과 채권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가 배당. 포트폴리오에 배당주와 채권을 잔뜩 채우지 않고서도 현금 흐름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단 주식을 팔고 싶지는 않다면? 왜 주식을 팔지 않으려 하는가? 주식은 팔라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가 배당 전략이 있다. 이는 최적 자산 배분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을 빼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싸다.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팔아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 자가 배당을 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매매 손실을 일으켜 매매 이익 일부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을 쓰기 어려운 해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아니면 결손금 2월 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배당주가 포함되므로 대개 일부 현금 흐름은 배당으로 얻게 된다. 그러나 배당주에만 의존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간 지평과 목표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채권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퇴한 사람이든 은퇴가 임박한 사람이든 40대 장년이든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보다 투자 총 수익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 그래야 배당 수익률 대신 시간 지평과 목표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배당 수익률에만 매달리면 배당주가 소외되거나 배당이 삭감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고배당주 투자는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다. 9장. 소형주가 항상 우월한가? 소형 가치주가 다른 주식보다 낫지. 전문 투자자가 열혈 지지자들이 흔히 빠지는 미신이 있다. 소형 가치주가 본질적으로 우월하고 영원 무궁하도록 우월한 실적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 것이며 모든 사람이 소형 가치주에만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식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열혈 지지자들이 있다. 오로지 대형 성장주만 사는 사람도 있고 기술주만 사는 사람도 있다. 우량주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국의 중형 제약주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카테고리에나 장기적으로 우월한 실적을 내줄 것으로 믿으면서 더는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열혈 팬 집단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의 애정이 깊어도 이들의 믿음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이런 믿음은 모두 잘못되었다. 이런 영원한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또 있다. 흔히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신념이 매우 강해서 소형 가치주가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할 때도 철석같이 매달리는 추종자도 있다.
그러나 다른 카테고리에서 상당 기간 고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하, 그 카테고리야말로 최고야. 그동안 내가 놓쳤어. 이제는 놓칠 수 없지. 이 카테고리가 결단코 최고니까. 이제부터 여기에 잔뜩 실어야겠어. 그러나 이들이 갈아타는 시점은 대개 주도주가 바뀔 무렵이어서 결국은 막차를 타기 일쑤다. 이윽고 인기 섹터가 무너지고 이들도 뭉개진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또 인정하고 한동안 시장을 주도하는 다른 카테고리가 최고라고 믿으면서 또 갈아탄다. 이는 단지 유행 따라가기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유행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행 따르기가 나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자기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X 카테고리의 실적이 장기간 우월했으므로 X 카테고리가 낫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특정 카테고리가 장기간 시장을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카테고리가 항상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그 카테고리에 대해 시장 심리가 살아났거나 한동안 펀더멘탈이 실적을 뒷받침했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겹쳤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 카테고리가 장기간 시장을 주도했다고 해서 그 카테고리가 앞으로도 장기간 시장을 주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1926년 이후 연 수익률이 S&P 500은 9.9%이고 소형주는 11.9%다. 이것이 소형주가 항상 우월하다는 증거일까? 그렇지 않다. 이 실적 차이의 상당 부분은 1930년대와 1940년대 흔했던 소형주의 막대한 매수, 매도 호가 차이를 무시한 결과다. 당시에 실제로 소형주를 사고 팔았다면 이 비용 때문에 수익률 상당 부분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 지수 수익률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형주는 약세장이 끝나면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하락폭이 클수록 반등폭도 크다. 그러나 이런 반등은 비교적 단기에 그친다. 이렇게 소형주가 대폭 반등하는 것은 약세장 말기에 시장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소형주의 대반등을 맛보려면 소형주의 대폭락도 겪어야 한다. 이는 심리적으로 지극히 고통스럽다. 긴 기간 중 소형주가 대폭 반등하는 기간은 몇 번에 그치지만 대형주는 장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소형주를 압도한다. 드문드문 성과가 나오는 소형주에 투자하기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든 작업이다. 더구나 만일 약세장 바닥에서 소형주가 반등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면 그때 소형주보다 더 큰 실적을 낼 방법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대형주가 소형주를 능가하는 기간이 매우 길어서 인내심 강한 소형주 투자자조차 미치게 할 정도다. 과거에 장기간 이어진 강세장은 대부분 대형주가 주도했다. 당신이 인기 카테고리를 선호하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당신은 10중 8구 유행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 방법이 우연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전략은 아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전략이 되기 쉽다. 투자자는 한 카테고리와 영원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랑은 현실을 못 보게 하는 일종의 편견이기 때문이다. 11장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손절매가 내 손실을 막아줄 거야. 손절매는 명칭부터 그럴싸하다.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날리는 기법이다. 이 값비싼 미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손절매도 유행을 탄다. 강세장 말기에는 손절매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 존 템플런 경에 유명한 말이 있다. 강세장은 빅관론 속에서 태어나 회의론을 먹고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무르익은 다음 도치감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 주기에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주로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증가한다. 특히 하락 변동성은 나빠도 상승 변동성은 아예 변동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절매의 매력을 느낀다. 그러나 사장에서 논의했듯이 하락 변동성을 떠안을 때에만 상승 변동성도 얻을 수 있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손절매는 기계적 방법론에 불과하다.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달라는 주문과 같다. 하락폭은 당신이 정하기에 달렸다. 손절매의 적정 하락폭 같은 것은 없다. 사람들은 대개 10%, 15%, 20% 같은 어림수를 선택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사람들이 어림수를 좋아할 뿐이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11.385%나 19.4562%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20%가 19.4562%보다 낮다는 통계적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손절매가 폭락에서 오는 대량 손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면 주식을 무조건 판다. 따라서 보유 주식이 80% 폭락하는 재난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력적인 말처럼 들린다. 손절매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손절매가 효과가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손절매를 사용할 것이다. 손절매가 하락 위험을 제한하며 이익을 높여준다면 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꿈꾸는 기법이다. 고객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주고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펀드 매니저들도 돈을 더 많이 번다.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게임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장기간 성공을 거둔 주요 펀드 매니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에도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금융회사 영업 직원들은 틀림없이 손절매를 권유할 것이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다. 손절매는 매매 횟수를 늘려주므로 매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손절매가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절매는 영업 직원에게만 이로운 기법일 뿐 고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절매가 효과적이라고 믿으려면 주가의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주가의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는 의미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모멘텀 투자라고 부른다. 현실의 수많은 실증 사례나 학계의 방대한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이들은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상승 종목은 사고 하락 종목을 판다. 그리고 차트에서 패턴을 찾는다. 그러나 모멘텀 투자자들의 평균 실적은 다른 투자자보다 나을 바가 없다. 사실은 대부분 더 나쁘다. 당신은 전설적인 모멘텀 투자자 5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나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손절매와 모멘텀 투자는 아무 효과가 없다.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식이 일정 비율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손절매 지지자들은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잔뜩 오른 종목만 사겠는가? 직관적으로도 이 방법이 소용없음을 알 것이다. 주식은 장기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다. 한편 상승한 종목이 반드시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 살던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부위를 자극한다. 이 부위는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이 훨씬 민감하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 반응을 따르면 투자에서 손해볼 때가 훨씬 많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처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손절매 기준을 마음대로 선택해 보라.
금융계 표준 위험 고지문에서는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주의 문구나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사코 손절매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는가? 그 이유는 20이란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20%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주가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락하면 손절매가 발동하여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된다. 그러나 이후 계속 하락할 확률과 반등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반반이다. 이는 동전을 던져 매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는 좋은 투자 기법이 아니다. 손절매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주식은 왜 20% 하락했을까? 시장 전체가 조정을 20% 받으면서 이 주식도 그만큼 하락한 것일까? 시장에서는 매년 한 번 정도 조정이 일어난다. 어떤 조정이 전체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그 종목의 잘못이 아니다. 이때에는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거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여 신고가를 기록할 때 당신은 현금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행위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종목을 살 것인가? 다음에 사는 종목도 20% 하락하여 또 손절매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사는 종목마다 20% 이상 하락하여 결국 자금이 바닥난다. 손절매한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사도 그 종목이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처음에 손절매에 걸려 자동으로 매도한 종목이 이듬해에는 반등하여 8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손에 들어왔던 대박을 놓친 셈이다. 거래 비용만 2번 치르고 저가에 팔아버린 탓에 막대한 수익 기회를 날려보냈다. 당신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드리겠다고 다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허튼 소리다. 자동으로 팔아버린 종목을 무슨 근거로 다시 사드리겠다는 말인가? 그 종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손절매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다. 사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손절매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당신이 $50에 산 A 주식이 $100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친구 밥이 $100의 이 종목을 사자 곧 20% 하락하여 $80가 되었다. 당신과 밥 둘 다 이 종목을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밥만 팔면 되는가? 밥에게는 20% 하락이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60% 상승한 가격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밥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그 이유는? 이것이 손절매의 문제다. 그냥이라는 말 외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냥은 전략이 아니다.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수익을 놓칠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만 확실히 늘릴 뿐이다. 그래서 주식 중개인들은 줄기차게 손절매를 권유한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준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실적을 낮춘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더 어울리는 명칭은 익절매다. 당신은 이익을 막으려는가?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